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금리를 또 앞다투어 올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금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불황이 예상된다,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뭐 지금까지보다 아주 낮은 성장 예측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럴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신년에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 이 최고의 투자 전문가, 경제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경제연구소 소장이시면서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 그 너튜브 채널 여러분들 아시죠?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동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오프닝 하면서 얘기한 대로 이럴 때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금년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뭐 우리나라 주력이었던 수출도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막 계속 들려요. 이럴 때는 그냥 쉬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합니까? 사실 이제 뭐 투자를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 우리가 투자하면 대체로 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요. 우리가 대부분 다 자산이 많든 적든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투자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에 넣어두신 돈도 큰 의미에서는 투자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이게 전반적으로 거의 이자가 나오지 않는 유동성 관리, 예를 들면 수시 입출금 그 통장에 넣어두신 돈도 큰 의미에서는 투자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유동성의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예를 들면 고객한테 1,000억이라는 돈을 받으면 1,000억을 다 한 종목 혹은 한 자산에 다 넣기보다는 나누죠. 그렇죠. 자산 배분을 한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분되어져 있는 자산을 운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군요. 예, 어떤 자산을 어느 만큼 어느 비중으로 늘릴 때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인데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말 오랜만에 왔죠. 지구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9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처음 들었던 예금 중에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산형성저축. 정부에서 이제 강제로 맞아요. 들게 했던 그렇죠?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플레임인데 그 금리가요 연에 15%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됐을까 생각해보면 자명하거든요. 저축해야죠. 저축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금융권 이런 쪽에 한 30년 근무하면서 투자하면서 거의 한 번도 물가 때문에 걱정이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물가는 안정기였고요. 그 얘기는 즉 금리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된 낮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거의 30년 동안 뭐 간헐적으로 반등하고 간헐적으로 물가가 좀 오른, 예를 들면 뭐 작황이 안 좋아서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든지 국제유가가 좀 오른다든지 이런 적은 있었죠. 그런데 30년을 이렇게 시계열로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대체로 물가는 내렸고요. 금리는 낮았고. 금리는 낮아진 기간이었는데 그게 코로나와 함께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폭등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작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9%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정말 보기 힘든 숫자였어요. 예, 어쩌면 앞으로도 보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금리가 이렇게 폭등한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의 스펙트럼, 즉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과 태도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죠. 그런데 이제 잘 안 바뀌고 금리가 매우 낮은 국면 혹은 물가가 계속 낮아지는 국면에 그 고정관념에서 계속 투자를 바라보시고 있게 되면은 그게 거기서 불일치해서 나오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오래간만에 경험하는 고금리 시대다라는 말씀은 예. 투자의 비중을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보다는 예금 쪽으로 좀 높여라? 그건가요? 현재는 그게 유리합니다. 네. 특히 채권 금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냐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냐 이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채권의 금리가 4%, 5%, 6% 리스크가 조금 있다면 10% 가까운 금리를 주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거는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죠. 실제로 없고요. 근데 그게 4%인데 예를 들면 미국채 기준으로 이게 1년 반 전에 0.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금리 수준, 그러니까 3점 몇 %라는 미 국채 금리의 절대 수준을 보면은 아유 1년에 3점 몇 %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0.5%에서 3.5% 혹은 4% 가까이 올랐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 자금 말고 글로벌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명하죠. 채권 비중을 높이겠죠. 매우 매력적인 상태가 된 거죠. 그쪽에 투자의 비중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그런 태도를 더 강화시키는 게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과 물가는 좀 잡힐 텐데 경기는 침체하겠죠.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의 주가라는 건 사실 경기를 반영한 그 기업의 실적의 총합을 우리가 주가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기가 분명히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럼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겠죠. 당연히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진폭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변수가 하나 있는데 너무 쉬운 게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변수가 주식이요. 전 세계 모든 지표 중에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선반영한다라고들 하거든요. 미리 반영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그것도 9개월 선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1년이다,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것도 그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이미 지난해부터 반영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거 거의 다 반영해서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직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도 예. 침체될 걸 예상한 주가는 이미 내려왔고 그게 내려갔다. 이제 주식이 갖고 있는 매우 무서운 점이라는 허허.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지금은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경기가 하강할 것 이상의 하락 그러니까 이른바 경기 침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거든.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을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느 수준의 반영을 했을까? 또 어느 수준의 경기 하락을 경험할까? 이게 다 아직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점도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겠죠. 경기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굉장히 쉬울 리는 없겠죠. 그러면 일단 비교적 쉬운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예금이나 적금 또 채권 쪽 비중을 그렇습니다. 높이는 거. 예. 요거는 이제 그냥 딱 그 금리 수준만 보면 보이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금도 긴 예금을 할 거냐, 채권도 예를 들면 신용도가 높은 걸 할 거냐, 낮은 걸 해서 더 수익을 낼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확정 금리의 매력도가 그렇죠.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렇죠. 시기임에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조금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을 봐서 선반영의 정도를 결정을 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는 주식 전략이, 쪽이나 이런 쪽을 그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경제를 예측하거나 주가를 전망을 제 전공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30년 정도 투자를 했고 이런 컨텐츠를 한 5년 정도 만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제가 이제 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했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2년 전에. 그렇죠. 정확히 2년 전 이맘때는요. 주식을 서로 못 사서 난리였죠. 근데 그럴 때는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가면서 그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대체로 맞습니다. 모두 들떠 있을 때는 좀 차분해지고 모든 사람이 정말 탐욕적일 때 투자를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겁을 좀 내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겁내고 있을 때 투자를 하면은 패가망신이고 나하고 주식은 안 맞고 나는 그저 예금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때는 조금 욕심을 내시는 게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들 안 가는 길로 가라 이 말씀이네. 대체로 심리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투자 전문가들 중에 심리를 연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인간은 투자에 반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군중들과 함께 가면 대부분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연구긴 합니다만은 30년 동안 대체로 그 말은 시차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맞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이제 요약하자면 오래간만에 만나는 이 고금리 매력적이니까 예금, 뭐 정기예금이나 적금, 또 채권 투자 이쪽의 비중을 좀 높이는 건 어찌 보면 좀 쉬운 투자다. 네. 그 말씀인 거고. 그렇습니다. 주식은 다들 지금 불안해하는데 이럴 때 조금씩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환상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딱 샀을 때가 바닥이고 내가 딱 팔고 나면 고점이라서 빠지고 그건 힘도 못해요. 그런 일은 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한 종목에다가 다 투자했을 때 이게 잘못됐을 때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분산 투자해라. 근데 그 분산 투자를 시기의 분산도 같이 하시는 걸 저는 항상 권합니다. 시기의 분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종목의 분산은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예를 들면 어떤 종목 혹은 몇몇 종목을 사는데 예를 들면 2023년 2월에 딱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2월에 한 10% 사고 3월에 10% 사고 이렇게 나누어서 사면은 같은 종목을 실제로 저는 한 10여 년, 10몇 년 전서부터는 제가 딱 한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한 번 사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할 매수. 최소한 열흘, 길면 3개월에 걸쳐서 물론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요. 물론 수익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죠. 있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왜 제가 그런 방법을 쓰냐면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투자를 업으로 하시기보다는 직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학생이시거나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혹은 리타이어를 하셨던 분도 여가를 즐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딱 사셨을 때와 이거를 열흘에 걸쳐서 혹은 한 달, 세 달에 걸쳐서 나눠 샀을 때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이런 거죠. 한 번에 샀을 때는 기대와 걱정이 굉장히 100% 저에게 그날 오고 그 이후부터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후회하고 만족하고 이 감정의 집복이 굉장히 심해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면 대처는 뜻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계속 후회하고 거기에 또 반전하는 만족이 있고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되기 쉽지요. 그런데 만약에 한 종목을 좋다고 생각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이거를 열흘 혹은 한 달에 걸쳐서 나눠 사게 되면 그 가격을 이렇게 급 변동하더라도 평균화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에 나는 올랐을 때도 좀 샀고 내려갔을 때도 그렇죠. 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이라는 돈을 한 종목에 투자할 때 100을 다 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진폭이 크겠죠. 그런데 만약에 10분의 1만 샀다 이거죠.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90을 더 살 게 있으니까. 그렇지. 기회가 또 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오르면 매우 행복해하고요. 또 거꾸로 팔자마자 내리면 굉장히 더 행복해하잖아요. 반대로 사자마자 내리면 굉장히 불행해하고 팔자마자 이 주식이 굉장히 오르면 가장 불행해. 심리적으로. 배가 아파서. 근데 그렇게 하면 품위가 없어지죠. 품격이 없어지죠. 품격이라는 게 뭐 고매한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다른 일을 내 본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든 사든 간에 이 시기를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주식은 절대 재미로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업을 훼손시키지 않는 어떤 투자의 태도를 내가 견지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든 많이 되셨든 지금 막 하시려던 분들도 포트폴리오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점의 분할, 시기의 분산을 좀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종목의 분산뿐 아니라 한 종목도 분할해서 사는 것, 이걸 원칙으로 지켜라. 그렇습니다. 팔 때도 분할해서 파나요? 팔 때는 한 방에 파나요? 아, 당연히 분할하시는 게 좋은데요. 팔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살 때 열흘에 걸쳐서 나눈 종목이 있으면 팔 때는 닷새에 나눠서 팝니다. 아, 기간을 절반 정도로? 이거는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친구가 헤어지는 거잖아요. 저하고 동고동락 같은 헤어지는 일인데 이거를 살 때처럼 계속 하는 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대체로 지키는 거는 살 때 한 달이 걸렸으면 헤어지는 거, 팔 때는 한 보름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견지하고 있는 투자의 그냥 그래도 방법입니다. 품위 있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말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혹시 30년 투자 노하우로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의 원칙 또 있습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 뭐 분할 매도 이런 거 말고 그거보다 더 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주식을 언제 사게 되냐면 대부분 주식이 올라가는 국면에 사게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그렇죠? 벌죠. 그런데 저는 100%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90% 이상 지키는 거는 제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전체 시장이 빠지는 날 그 종목이 빠질 때 삽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대체로 그 원칙을 안 지키게 되면 계속 따라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본능은 투자의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저 스스로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해서 주식이 빠지는 날 살려고 하고요. 반대로 주식이 오르는 날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시점에서는 엉터리 같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종목에다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매번 하려고 노력하면은 대체로 수익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빠지는 날 샀다면 좀 싸게 산 거고 오르는 날 팔았다면 비싸게 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그 시장 그 종목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그 행위를 하고 또 어떤 종목을 살 때도 분할해서 사는데 예를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은 제가 정해놓고 한 30일에 걸쳐 살 텐데 예. 그 30일도 이 종목이 3% 이상 빠지는 날만 사겠다. 그러면 영영 못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이 생각한 그래가지고 수익이 나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는데요. 언제 사요? 그 예. 3%씩 안 빠지면은 내가 사고 내일도 또 사야 되는데 그때부터 올라요. 예. 그럼 못 사잖아요. 다른 거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이 가격에 안 사면 절대 나는 다시는 이 종목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강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주신.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전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식 말고도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살 게 주식들이 많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한국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그렇죠. 있고 중국 주식도 있고 하물며 인도 주식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꼭 내가 이 시점에 이 주식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에서는 조금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질 때 산다, 또 분할해서 사는데 계속 빠질 때만 산다. 뭐 이런 식의 원칙. 그다음에 분할해서 사고 분할해서 팔아라 가능하면. 네. 또 있습니까? 이것도 되게 쉬운 방법인데요. 아니, 근데 쉽다고 하시는데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데 바쁘거든요. 네. 대부분. 예. 그러면 매번 이렇게 보면서 최고의 타이밍을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누리죠. 하는데 그 잘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희생이 따르죠. 본업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직장인과 학생과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인은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학생은 학업을 해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분들의 본진이거든요. 본진을 훼손시켜가면서 계속 여기에 몰입하면서 투자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큰 돈이 아니라면 손해 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냥 시스템을 본인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저 요즘처럼 장이 좀 안 좋을 때 주식을 혹시 사게 될 때는 대체로 오후에 삽니다. 오후에 산다? 예. 장이 대체로 안 좋은 국면은 아침 오전보다는 오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그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한 2-3시 정도에 주식을 사려고 하고요. 반대로 주식을 약세장에서 팔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한 10시쯤 주문을 내놓습니다. 오전에. 반대로 2020년이나 2021년처럼 대세 상승 국면이라는 판단이 들면 거꾸로 하죠. 살 때는 오전에. 아침녘에 삽니다. 팔 때는 오후 2-3시경에 팝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저의 본업을 지키려는 그 노력, 그리고 어쩌면 그 타이밍을 딱 꼽아내는 그 노력을 그냥 자기의 본업이나 다른 영역에 쓰면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을 거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100% 그렇게 했다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은요. 근데 그냥 투자를 10년, 20년, 30년 저처럼 하신다면 한번 차용해 볼 만한 자기만의 원칙을 일종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좀 더 고민이 좀 줄어들고 편해지더라. 그리고 그 정신이나 뭐 시간, 노력을 다른 데 써라. 쓰시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종목 더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종목 있고요. 찾아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계속 하나 그냥 눈 빠지게 들여다보고 있느니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군요. 물론 뭐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쓰실 필요 없고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투자를 그저 재테크의 일환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 또 분할해서 사라,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어찌 보면 간단한데. 간단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근데 그거 참 어려운 이런 것 같아요.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 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한 비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키웁니다만 반려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책을 예. 우리 반려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목줄을 분명히 뭐 채워야 됩니다만은 예전에 목줄을 안 채웠을 때에도 이게 목줄을 풀어주면 저희 개가 굉장히 즐거워서 막 뛰어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지쳐서 제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저는 주인으로서 가치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 밸류죠, 밸류. 예, 가치인데 이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예, 나올 때 가격과 가치는 같이 나왔죠. 예. 주인과 강아지는 목줄에 딱 같이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가격과 가치는 같아야 된다는 그렇죠. 데서 시작하죠. 그런데 뭐 장중에 혹은 기간 중에는 가치보다 가격이 굉장히 앞서갈 때가 있고요. 가치보다 가격이 한참 뒤에 있는 경우도 있죠. 발생하니까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냥 가치와 가격이 계속 붙어 있다면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 봅니까 거기서? 매수 매도가 일어나지 않을 그러니까요. 테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 가치의 개념과 가격을 판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그 회사의 가치를 숫자로 나타낸 거, 그게 재무제표거든요. 재무제표를 읽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망하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요. 가치를 모르면서 가격만 보고 가는 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강아지만 쫓아다녀서는 안 맞습니다. 된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선에서의 판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재무제표를 독해하는 노하우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저 풍설과 뉴스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그 뉴스를 나만 제일 먼저 받게 될 거란 그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의 불법입니다. 내부자 정보 같은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총수로서 이렇게 총을 잘 다루는 기술 없이 그냥 전장터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위험한 기본 거죠. 중에 기본이군요.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가격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가치에 비해서 싸게 사서 가치에 비해서 비싸졌을 때 팔아라 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투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저 그냥 투자 관련된 서적을 읽고 투자 철학서를 읽고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됩니다만은 기본적인 우선은 가치 분석.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선행하셔야 된다는 모든 투자자가 다 재무제표를 뭐 제대로 읽어야만 되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거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참고치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왜곡해서 들을 때도 있고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최종적인 투자의 책임은 저희 돈이 우리의 돈이고 우리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요. 모든 투자의 결과는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선의로 하시겠죠. 그러나 그 선의도 대체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투자의 실전에 잘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매우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휩쓸려서 팔게 되고 장이 폭등할 때는 못 참고 사게 되는 그런 걸 반복하게 되죠. And you'll be on the one.
race, you can run the mile, you can walk straight through hell with a smile. You could be the hero, you could get the gold, breaking all the records they thought never could be broke. Yeah, do it for your people, do it for your pride. You ever gonna know? 뭐 오늘 번번이 한 30년 투자해 보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또 어쩌다 투자자가 되셨다면서요? 원래는 그 꿈이 기자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저는 방송국에 취직하고 싶었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대학교 때. 그리고 전공도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아니고 정치외교학이었거든요. 학부 때. 예.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모 그룹의 공채로 이제 취직을 하고 갔다가 복직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는데 방송국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복직을 안 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상태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는 대부분 그랬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호구주책을 하고 또 부모님도 좀 도와야 될 입장이 돼서 일도 제일 편안하고 월급은 제일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했던 게 증권회사였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때 연봉 셌죠. 특히 저가 선택했던 그 증권회사는 예전에 단자회사라는 회사가 이제 투자금융사 여기서 전환한 증권회사에서 다른 증권사보다 2배 정도 연봉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해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이제 채권 트레이딩하는 그 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그 일이 선배님들이 하는 그 일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었어요.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거래 단위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100억씩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채권은. 그래서 사회 초년병 시절에 그런 어떤 광경이 매력적이어서 그냥 기자에 대한 꿈은 입사하고 한 달 만에 버린 것 같아요. 접어버리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금융권에서 쭉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금융권 직장을 계속 뭐 오래 다니시고 옮겨 다니시고가 아니라 중간에 좀 뭔가 곡절이 있어요. 네. 유학도 한번 갔다 오시고. 예. 92년도 입사를 하고 채권 부서에 쭉 있다가 굉장히 운이 좋게 주식운용부에 가서 펀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비교적 저를 아끼는 선배들이 유학을 권하셨어요. 공부 제대로 하는 게 좋다? 네. 전공도 정치외교이고 하니까. 정치외교하고 또 그때 이제 92년 그 무렵에 한국 증시가 이제 대외 개방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임원이 되거나 CEO가 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비교적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들이 연쇄적으로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유학 가신 게 몇 년이죠? 97년도입니다. 그 IMF 직전이잖아요. 97년도 7월 10일 날 갔으니까요. 정말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유학 때문인지 아니면 IMF를 예견했기 때문인지 갖고 있던 주식을 싹 팔았다면서요? 예견한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중요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와 학위를 병행한다. 그것도 안 된다. 외국에서 아주 생경한 경험을 하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다 매각을 하고. 운이 좋으셨던 거구나. 네, 실제로 운이 좋았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 결정들을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비교적 나쁘지 않았던 거는 투자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컨디션과 투자를 유리한 상황에서 해야만 승률이 높아질 거라는 어떤 단순한 그런 생각들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학 마치고 돌아오셔서 증권사 아주 젊은 나이에 임원도 되시고 그렇게 뭐 승승장구 하시다가 또 갑자기 그만두고 미국을 가셨어요? 2005년도 7월 달에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뭐 승승장구했다는 건 아니고 그 무렵에 빨리 이제 진급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조직으로 받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번아웃 뭐 이런.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좀 싫고 이런 일들을 체력적으로 경험했거든요.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의 채권 일이라는 게
업무 시간에는 굉장히 강도 높게 트레이딩을 하고 또 저녁에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술도 많이 드시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도 좀 소홀한 것 같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휴지 기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뭐 비교적 퍼포먼스가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다시 직장을 구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30대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아주 우연찮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뭘 만드셨어요? 만든 건 아니고요. 팔았습니다. 뭘요? 모자하고 신발을 팔았죠. 모자하고 신발? 네. 그것도 또 의외인데. 네, 그냥 저희 그 친척 중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일을 좀 도와주다가 그냥 제가 약간 그런 태생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상의를 해서 뉴욕시에 아주 바쁜 흑인 동네에다가 스토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팔다가 잘 안 돼서 망할 뻔 했었는데 예. 그걸 이제 신발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비교적 비즈니스도 좀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또 몇 년을 하셨어요? 3년을 했죠. 2005년 말부터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했으니까요. 당시에는 내가 왜 금융회사에 중요한 보직에 있었던 비즈니스맨이 뉴욕의 흑인 동네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나 하는 그것도 신발을 내가 팔고 네. 있고. 예. 제 스스로가 왜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스킨십을 하는 그렇죠.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저는 이른바 얘기하는 B2C 비즈니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직접 고객을 만나는 예. 일은 없으셨죠? 고객을 만나되 이제 뭐 법인이나 기관 투자가들만 그렇죠, 만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근데 큰 손들만 상대하시다가 예, 흑인들 히스패닉들에게 그 아주 청년들이 많은데 모자도 씌워주고 신발도 직접 신겨주면서 고객과의 스킨십을 한 3년 동안 경험해봤는데 예.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매일 아침에 수만 명씩 들어오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는 댓글이나 이런 데 제가 예.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알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모든 그 좀 어찌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건데 그게 하나 다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지금 200만이 넘는 그 경제 최고의 너튜브 채널을 만드셨잖아요. 그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2012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금융회사에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20년을 정확히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겨서 뭐 프로페셔널로서 더 활동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됐고 내부에서도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일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유학도 하고 뉴욕에서 비즈니스도 했습니다만은 15년 이상 한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더해서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새로운 일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질이 같은 건데 이거를 50대까지 60대까지 쭉 더 한다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2012년 7월에 완벽하게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뭐 다른 직장이 있거나 대안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한 가지 실마리가 있었던 거는 지금 M본부에 저희 같은 동료입니다. 이준우 기자가 하는 그 경제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 제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직 그 투자자문사 사장을 할 때 전화 인터뷰를 한 2번 하고 스튜디오 인터뷰를 한 2번 했는데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 좀 해줄 수 있겠다. 고정으로. 그래서 방송 기자가 꿈이었던 그 어린 시절에 네, 본능이 이제 막 분출이 돼가지고 그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로는 참 어리석은 제안의 수용이었죠. 왜냐하면 금융사의 CEO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연봉이나 저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회사에서 제공할 테니까. 대접이 끝내줬을 텐데 예. 방송사 출연료 요만큼이거든요. 특히 라디오 출연료는 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는 거를 2012년 7, 8월부터 매일 방송국에 가서 짧지만 경제 뉴스를 이렇게 해설해 주는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개 방송에서 더 섭외가 오고 해서 방송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다가 2016년, 7년 어간에 같은 방송국에 저녁 시사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시사자켓 하실 때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경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계는 우리는이라고. 그걸 이제 한 2년 가까이 진행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경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터뷰를 다 끝내고 방송국 문을 나설 때 그렇게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완벽한 인터뷰를 했다라는 느낌을 가진 날이 며칠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물론 이제 제 전공인 경제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못 물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방송이란 시간 제약이 워낙 있으니까. 거기다가 라디오는 전화 인터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팟캐스트를 하면 되겠다. 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럼 시간 제약도 없고. 그래서 제 맘대로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저 혼자 하는 거는 성공의 가능성이 저 없어 보여서 그 손경제의 이진우 기자하고 당시에 팟캐스트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정영진, 지금 우리 같이 정프로라고 하는 정영진 씨를 업계에서 만난, 방송가에서 만난 후배들인데 제안을 해서 함께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2018년 1월 17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5년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정말 다채로워요. 한동안은 방송인의 삶을 사셨던 거야. 맞습니다. 그러다가 방송국을 아예 차린 거야. 아유, 방송국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너튜브 채널들 참 많습니다만 아주 고정적으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단 편성표를 가지고 방송해내는 게 많지 않아요. 네. 저희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2시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오리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그 무슨 경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을 모셔서 2시간씩 인터뷰를 하면 누가 보냐고 주위에서 이건 경제성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부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왔는데요. 그런 걸 기대하고 계셨던 방송 소비자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죠. 그냥 한 주제를 푹 삶아내는. 그러니까 딱 샐러드를 드시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국물을 우려서 그냥 끝까지 드시고 싶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뭐 새로운 일 벌이실 계획 있으세요? 올해는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거든요. 저희가 증권회사나 또 연구기관에. 근데 리서치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좋은 그 전망과 저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연구의 결과물들을 100% 이렇게 수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영리 목적의 금융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금융회사 소속 연구소 직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해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닌 그런 리서치를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체로 그 리포트들은, 기업 분석에 대한 리포트들은 매수 권유라든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라 하는 대체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팔아라, 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는 1년에 한두 건 나오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유롭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싶은 테마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게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유료가 아닌 무료로. 예. 뭐 일부 유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건 그 회사에 유보금을 쌓지 않고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모아서 공익 목적의 그런 리서치 기관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공익 목적의 리서치 센터. 네. 앞으로도 그런 활약상 계속 기대하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하느냐.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귀에 솔깃하신가요? 저는 품이 있는 투자라는 단어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거기 매달리지 말고 좀 나 나름의 원칙을 딱 가지고 그게 품위를 지키면서 하는 투자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